이제 고려 사회가 고려 태조 이후에 약간 혼란을 겪는 듯 했죠. 그러니까 해종, 정종을 거쳐서 광종까지 세 사람이 다 고려 태조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광종으로 보입니다만, 이 광종 때에 가면은 고려 사회가 드디어 초기 혼란에서 벗어나서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이 광종의 개혁은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대개 다 배우죠. 이렇게 배웁니다. 광종은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었다. 광종은 중앙에 그리고 지방에 많은 호족 또는 귀족들이 평범한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 가지고 부려먹고 있었는데, 그 노비가 바로 그들의 노동력이기도 하고 잠재적인 군사 자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또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고, 그런 노비가 많아지는 것은 국가에는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 광종은 본래 노비가 아니었던 사람은, 양민이었던 사람은 양민으로 다시 되돌려 보냄으로써 일거양득,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본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부당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귀족 세력, 호족 세력에게는 타격을 주고,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다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고려 광종이 과거제도를 시행한 거죠. 이때부터, 고려 광종 때부터 이 시행된 과거제도가 조선이 끝날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유지되면서 한국 사회를 기본적으로 공부의 나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나라로 바꾼 거죠. 그게 이제 많은 부작용도 있어요. 뭐 입시지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스카이대학 안 나온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 무조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엉터리 같은 대통령을 뽑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꼭 부작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이 많이 개발이 돼서 결국 짧은 시간 동안에 남들이 150년, 200년에 걸쳐서 한 산업화를 3, 40년 만에 성공적으로 거의 완수하는 그런 능력을 보인 거랄지, 지금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하고는 있지만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우리 시민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인데, 그 높은 시민 수준이라는 건 결국 교육의 힘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의 가치를 둠으로써 생긴 일인데, 그 출발점이 광종에게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귀족이라고 하는 건 다 칼을 든 남자들이에요. 즉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의 특징은 그런 무력을 가진 사람들,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고, 그래서 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회적 도덕이 없고, 그런 것이 일반적 특징이죠. 유럽 사회 같으면은 그런 귀족이 지배하는 사회적 패턴이 기본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까지도 그것이 유지됐다고 볼 수 있죠.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고려 광종 때부터, 즉 10세기부터 칼을 든 남자가 아니라 붓을 든 남자로 바꿔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말하자면 문명화를 고도로 추구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를 다른 대부분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나라들보다는 한 차원 높은 문명적 국가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물론 약점도 있어요. 군사력이 약해진다는 약점이 있죠. 기백이 없어진다는 약점이 있죠. 사대주의적이 된다는 약점이 있죠. 그렇지만 강점도 또 없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볼 적에 너무 단선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보는 역사 속에서는 대개 그런 역사적 전통은 양면적 또는 다면적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좋다가 나쁜 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너무 한쪽으로 몰아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광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종은 과거 제도를
수용하는 그런 왕이기도 했지만은 대단히 단호한 왕이었어요. 이게 이제 리더십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훌륭한 왕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너그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호하기도 해야 돼요. 그것은 왕뿐만 아니라 아마 민주사회의 지도자도 또한 그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지나간 민주정부를 보더라도 어떤 대통령은 굉장히 점잖고 대단히 민주적인 사고에 익숙한 훌륭한 분이긴 했지만은 과감성이 부족해가지고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종은 그렇지 않았다. 광종은 한편으로 사회를 문명화시키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공권력을 좀먹고 있는 공신과 호족 세력을 단호하게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다시 민주정부를 만들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되도록이면 바로 다음 정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에는 대단히 민주적이면서도 이런 검찰 독재라든가 또는 기레기를 양산한 쓰레기를 양산한 그런 주류 언론 매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사정없이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인물이 나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는 실강에서는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를 둘러싼 주변 여건은 또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표에서 보시는 거는 이 표를 자세히 읽을 시간은 없고요. 현재 학교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마다 고려시대에 관한 서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본 겁니다. 제일 많이 거론이 된 거는 시커멓게 다 줄이 채워진 부분이겠죠. 어떤 것 같아요? 하나는 고려 광종의 왕권 강화에 대해서 서술들이 어느 교과서나 빠짐없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려 광종 이후에 유교적인 정치가 고려 시대에 안착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따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만큼 고려 광종의 개혁은 어떤 교과서 필자가 보더라도 중요한 것이었다. 또 한국 사회의 한국 정치 개혁, 사회 전반이 아직 유교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치 이념상 유교가 대단히 중요하게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 중심에 이제 과거제도가 있는 거예요. 과거제도가 있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유학을 공부한 유교 경전을 공부한 선비들을 뽑아서 한국 사회의 구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력으로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었던 거죠. 그것은 결국 무신보다는 문신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할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문신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데에는 중앙에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인 국가기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광종의 의지가 반영된 거다. 그리고 그 의지가 광종대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 뭐 성종에게로 또 뭐 숙종에게로까지 쭉 이어진 걸 보면 그러한 광종의 뜻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대안이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거 자랑인데 여러분도 다음에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광종 때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과거에 급제했나를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제 직계 조상 중에서도 이 광종 때에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집안에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랑이긴 합니다만 어디 저희 집안만 그랬겠습니까? 과거 시험을 광종 때 한 번만 본 것도 아니고요. 광종 때만 과거 시험이 있었던 것 아니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지방에 우리나라 여러 지방에 과거에 호족으로 존재했던 또는 호족까지는 아니어도 호족 밑에서 뭐랄까 그 보좌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말하자면 통치 계급이죠. 지방의 통치 세력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개경으로 흡수가 되고 중앙정부로 흡수가 되고 그들이 결국 국가를 조금씩 유교적으로 바꿔 나갔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 전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